이것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평범한 아버지였으며 평범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정의와 생존 사이에서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선택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은 용기에 관한 이야기이자 대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심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6년 가을, 서울 근교의 한 대기업 자동차 회사. 이재호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52세, 회사 생활 28년 차, 정년까지 이제 딱 3년이 남은 베테랑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아내가 아직 자고 있는 침실을 조용히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고요한 시간. 그는 이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회사까지는 차로 40분. 그는 언제나처럼 7시 전에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텅 빈 연구소. 형광등을 켜고 컴퓨터를 부팅하고 어제 못 다 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서 제목은 신형 차량 연료 탱크 내부 검토 보고서였습니다. 평범한 기술 문서처럼 보였지만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럴 수가. 그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최근 3년간 생산한 특정 모델의 연료 탱크에 설계 결함이 있다는 것. 후방 충돌 시 탱크가 찌그러지면서 연료가 새어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연료에 불이 붙으면.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시속 50km로 후방 충돌 시험을 했을 때 5회 중 3회에서 연료 누출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2회는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문제야. 그는 계속해서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은 뒤에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 문제를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콜 비용과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은폐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대신 생산 라인을 조용히 개선하고 신규 차량에만 수정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는 것. 그렇다면 이미 판매된 차량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수십만 대의 차량은. 이재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차장에는 회사에서 만든 차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침 출근길, 도로에도 그 차들이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버지가 그 차를 운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누군가의 아이들이 그 차에 타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극비 문서 마이너스 외부 유출 시 징계 조치. 이재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이재호는 28년 지기 친구인 박 부장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같은 해에 입사해 함께 일해온 동료이자 친구였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 이재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 연료 탱크 결함 보고서 봤어? 박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재훈아,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하지만 형, 이건 알아. 박 부장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도 알아. 다들 알아. 근데 재훈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건 우리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그냥 모른 척 하라고.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거야. 경영진이 판단할 문제지. 우리 같은 엔지니어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박 부장은 한숨을 쉬며 이재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재훈아, 너 정년 얼마 안 남았잖아. 3년만 버티면 퇴직금 받고 깨끗이 나갈 수 있어. 지금 괜히 파도 일으키지 마. 너만 손해야. 형,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박 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훈은 친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내 가족 생각해. 박 부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딸 아직 대학생이지? 아들도 내년에 결혼한다며. 내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면 너만 다치는 게 아니야. 내 가족도 다쳐. 그날 밤 이재훈은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아온 여자. 그의 모든 것을 함께 해온 동반자. 거실에는 딸의 대학 졸업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얼굴. 그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내가 만약 이 일로 회사에서 잘리면 딸의 대학원 등록금은, 아들 결혼 자금은, 하지만 다른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만약 내 딸이 그 차를 타다가 사고를 당한다면, 만약 내 아들이 그 차를 몰다가 불에 타 죽는다면, 그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3일 동안 이재훈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 사례들, 연료 화재로 인한 사망 사고들,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정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넷째 날 밤 이재훈은 결심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연구소에는 그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의 웹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왜 한국이 아니라 미국인가? 그도 처음에는 국내 당국에 제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차량 모델은 북미 시장에서 더 많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은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고 보상하는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보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양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모델명, 결함의 종류, 위험성, 회사의 은폐 시도. 그는 증거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내부 보고서의 스캔본, 테스트 결과 데이터, 회사 이메일 사본들.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제보자 정보 입력.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끝입니다. 하지만 이 클릭 한 번으로 그의 28년 회사 생활이 끝날 것입니다.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빠, 오늘 친구 차 타고 여행 다녀왔어요. 재미있었어요. 사랑해요, 아빠. 친구 차. 이재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2016년 10월 15일 새벽 2시 37분. 이재훈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내부 고발 이메일을 전송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한 달 후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신문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대형 자동차 회사, 결함 은폐 의혹, 연료탱크 화재 위험, 수십만 대 리콜 가능성, 내부 제보자의 용기, 누가 고발했나?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원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법무팀이 움직였습니다. 보안팀이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범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재훈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하루 종일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는 불려갔습니다. 이재훈 씨, 회의실로 오시죠. 인사팀장, 법무팀장, 보안팀장, 그리고 그의 상사인 임원. 4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씨 앉으시죠. 인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재훈은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씨, 회사 보안 규정 알고 계시죠? 법무팀장이 물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부 기술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이 어떤 위반인지도 알고 계시겠군요. 이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안팀장이 서류를 그에게 밀었습니다. IP 추적 결과입니다. 10월 15일 새벽 2시 37분, 당신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미국 정부 웹사이트로 대용량 파일이 전송되었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이재훈은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유출이 아닙니다. 공익 제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상사였던 임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훈 씨, 왜 그랬습니까? 정년까지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재훈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인사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판단은 회사가 하는 겁니다. 직원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 씨, 당신은 회사를 배신했어요. 저는 양심을 따랐을 뿐입니다.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인사팀장이 또 다른 서류를 그에게 밀었습니다. 해고 통지서입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해고됩니다. 퇴직금은 없습니다. 보안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 해고니까요. 이재훈은 그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는 28년간 다녔던 회사를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책상, 그의 컴퓨터, 그의 동료들. 아무도 그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걸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이재훈은 핸들을 잡고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아내가 놀란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이재훈은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요? 당신은 우리 생각은 안 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밥이 나와요?
당신은 가족보다 양심이 더 중요했어요? 그 말이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밤이 되자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딸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인터넷에 다 떴어요. 친구들이 다 알아요. 아빠가 회사 고발했다고. 학교에서 욕먹고 있어요. 저 학교 그만둬야 해요? 그 다음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 결혼은 어떻게 해요? 신부 측 부모님이 제 아버지가 회사 배신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 어쩌라고요? 이재호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2017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2019년, 2020년. 시간은 흘러갔지만 이재훈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재취업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력서를 넣을 때마다 떨어졌습니다. 업계에서 그의 이름은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회사를 배신한 사람, 내부 고발자, 밀고자. 저축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56세의 전직 자동차 엔지니어가 이제는 시급 9,000원짜리 편의점 알바생이 되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그는 혼자 편의점을 지켰습니다. 술 취한 손님들, 잔소리하는 손님들, 무시하는 손님들을 상대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예전 회사의 후배가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후배는 이재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선배님? 건우야. 오랜만이네. 후배는 어색하게 웃으며 음료수를 하나 집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선배님, 여기서. 응, 일하고 있어. 생활비 벌려고. 아, 네. 후배는 돈을 내고 황급히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재훈은 빈 편의점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산대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집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에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그들은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딸은 대학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은 최소한으로 치러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날 밤 이재훈은 편의점 뒷문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그냥 모른 척 했어야 했나? 2021년 11월 어느 날 이재훈이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미국에서 편지 왔어. 편지? 미국 정부에서 공식 서한이라고 써 있어. 이재훈은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장에게 급히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두꺼운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영문으로 된 서류. 그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공익 제보자 이재훈 씨께 귀하의 용기 있는 제보로 인해 우리는 중대한 안전 문제를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었습니다. 귀하의 행동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라 귀하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포상 금액 2,430만 달러. 이재훈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여보, 이게 얼마야?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나로 280억 원이래.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년, 5년간의 고통, 5년간의 절망, 5년간의 후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어. 이재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변호사가 필요했습니다. 국제소송, 세금 문제, 송금 절차, 복잡한 과정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재훈은 미국의 전문 로펌을 선임했습니다. 그들은 2년간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3월 포상금이 이재훈의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으로 95억 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남은 돈은 193억 원. 그래도 충분해. 이재훈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그는 조심스럽게 국세청에 전화했습니다. 저 해외에서 받은 공익제보 포상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6월 어느 날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국세청에서 온 우편이었습니다. 이재훈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고지서, 납부세액 95억 원, 95억 원, 남은 포상금의 49.2%였습니다. 변호사 비용 95억에 세금 95억, 280억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의 손에 남은 돈은 90억 원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는 고지서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재훈은 세무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문제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소득세법을 보면 외국 정부로부터 받는 상금은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공익신고로 받는 포상금도 비과세예요. 실제로 이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2억 원도 비과세 처리됐죠. 그럼 문제는 외국 정부로부터 받는 공익제보 포상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법의 빈틈이에요. 아마 법을 만들 당시에는 이런 사례를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제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건가요? 국세청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받은 게 상금이 아니라 포상금이고 비과세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으니 과세 대상이라고요. 하지만 영어로는 위설블로어 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드는 상금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국세청은 한국어 번역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씨 소송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국세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승소율이 낮아요. 이재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지난 7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16년 그 밤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하던 순간, 회사에서 쫓겨나던 날,
편의점에서 일하던 수많은 밤들, 아내의 차가운 눈빛, 딸의 눈물, 아들의 분노, 그리고 5년 만에 받은 편지. 당신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재호는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건 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물러서면 앞으로 공익제보를 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싸워봅시다. 2025년 10월 29일 재판 전날 밤 이재호는 아파트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앉아요? 내일이면 끝나겠지. 아내가 그의 옆에 섰습니다. 둘은 함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후회해요?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재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후회하지 않아. 정말요? 응.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나는 똑같은 선택을 할 거야. 아내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이제야 말하지만 이재호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친구들한테 당당하게 말한대요. 우리 아빠는 영웅이라고. 이재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음 날 2025년 10월 3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 시민단체 사람들, 그리고 호기심 어린 시민들. 이재호는 법원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내가, 뒤에는 딸과 아들이 함께 걸었습니다. 법정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2025구 앞 오만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첫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목숨을 걸고 공익제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의 용기를 인정해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에게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국가의 자세입니까? 국세청 측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세가 원칙입니다. 감정이 아닌 법리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재호는 방청석에 앉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딸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꼭 이길 거예요. 이재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재훈의 재판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 공익제보자를 보호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사회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보호하는 사회인가? 이재호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공익제보를 하려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일을 한 사람이 벌을 받는 사회가 아니라 축복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양심의 대가는 너무 큽니다. 하지만 양심이 없는 사회의 대가는 더 큽니다.
이재훈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싸움은 결국 우리 모두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공익 제보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양심을 지킬 용기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